1988년 겨울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공단 건물 2층에 있던 그 회사는 직원이 5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곳이었다. 사무실 벽엔 단열재 대신 신문지가 붙어 있었고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버텼다. 42살의 사장 박인성은 그해 11월부터 사무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아내에게는 곧 잘 될 거야 라고 말했지만 통장엔 다음 달 직원 월급을 줄 돈도 남아있지 않았다. 경비원 김 씨가 처음 그 건물에 취직한 것도 바로 그 즈음이었다. 40살을 앞둔 나이에 퇴직금 한 푼 없이 나온 그는 밤 당직 자리도 감지덕지였다. 새벽 2시, 3시가 되어도 2층 창문에 불이 꺼지지 않는 날이면 김 씨는 어김없이 도시락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냈다. 사장님, 제 아내가 끓인 거예요. 식기 전에 드세요. 박인성은 처음엔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김 씨는 매번 못 이기는 척 문 앞에 놓고 갔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보온병 뚜껑에 담긴 국을 홀짝이며 새벽을 버틴 날이 그의 겨울에만 수십 번이었다. 이듬해 3월의 어느 밤 드디어 신제품 계약이 성사되어 대금이 들어오는 날이었다. 박인성은 금고에 현금을 보관해 두었다. 아직 기업 계좌 이체 시스템이 미비하던 시절이었다. 강도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미 사무실 안에 숨어들어 있었다. 화장실에 다녀온 박인성이 사장실 문을 여는 순간 복면을 쓴 남자가 칼을 들고 뛰어나왔다. 박인성이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급박한 상황에서 복도 끝에서 달려온 누군가가 강도의 앞을 가로막았다. 김 씨였다. 그 순간은 아주 짧았다. 강도의 칼이 빗나가며 김 씨의 왼팔 아래쪽을 그었다. 놀란 강도는 금고를 포기한 채 달아났고 김 씨는 벽에 기대어 서서 검붉은 팔을 꾹 누르고 있었다. 박인성은 넋이 나간 채 김 씨의 손을 잡았다. 손이 떨렸다. 자기 손인지 김 씨의 손인지도 몰랐다. 병원에서 12바늘을 꿰맨 김 씨는 퇴원하는 날 사장을 말렸다. 사장님,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경비가 뭘 지키는 사람이겠어요. 박인성은 그 말에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이상한 사이가 되었다. 회사 안에서는 사장과 경비원이었지만 퇴근 이후에는 그냥 형과 아우 같았다. 동네 순댓국집에서 소주 한 잔씩 기울이며 김 씨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했고 박인성은 회사 걱정을 털어놓았다. 세월이 지나 회사가 조금씩 커지면서 박인성은 김 씨에게 더 좋은 자리를 제안했다. 경비반장, 시설팀장, 그때마다 김 씨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이 자리가 편합니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니는 걸 보는 게 낙이에요. 박인성은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다. 대신 매년 김 씨 가족의 생일이 되면 조용히 봉투 하나를 경비실 서랍 안에 두고 왔다. 아무도 모르게. 그것이 두 사람이 지켜온 예의였다. 회사는 연이은 신제품 개발 성공으로 2020년대 초반에는 직원 300명이 넘는 중견기업이 되었다. 박인성의 아들 박준혁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그러나 취임 5년 만에 박준혁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50살의 나이였다. 회장이 된 박인성은 그 장례식장에서 3일 내내 밥을 먹지 않았다. 김 씨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미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던 손자 박민준이 급거 귀국했다. 28, 회사 사정도 사람들도 할아버지의 지난 시간도 제대로 모르는 채로 그는 사장이 되었다. 박민준이 처음으로 회사에 출근하는 날 아침 지하주차장에는 빈자리가 없었다. 직원들이 이른 시간부터 꽉 채워놓은 것이었다. 그는 인터폰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조용한 목소리가 응답했다. 예, 경비실입니다. 박민준은 차에서 내렸다. 유리 너머로 경비원이 보였다. 흰머리에 반듯하게 다림질된 제복, 나이가 제법 들어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는 참지 못했다. 미국에서 공부한 효율과 시스템이 먼저 떠올랐다. 사장이 올 것을 대비하지 못한 게 이해가 안 됐다. 이봐요. 사장 올 거 미리 알았잖아요. 자리 하나 못 빼나요? 내가 이 회사 사장 될 사람이라고요. 차 키가 창고 위로 던져졌다. 김 씨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았다.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다. 바로 그때 경비실 안쪽 문이 열렸다. 박인성 회장이 나왔다.
손자가 회사에 오기로 한 날이라서 오랜만에 회사에 들른 것이었다. 회장실보다 경비실에 먼저 들르는 것이 그의 오랜 습관이었다. 침씨와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박민주는 순간 굳었다. 할아버지, 왜 거기서 나와요? 회장은 손자를 한참 바라봤다. 바닥에 떨어진 차키를 보았다. 창고에 서 있는 김씨를 보았다. 그리고 다시 손자를 보았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민준아, 이분이 누구신지 아느냐? 경비원 아닌가요? 회장이 천천히 걸어 나와 김씨의 왼팔을 살며시 들었다. 소매 아래로 오래된 흉터 자국이 보였다. 이분이 이 흉터를 갖게 된 건 너희 할아버지 목숨을 구하다 생긴 거야. 내 친구야. 내 생명의 은인이고. 정적이 흘렀다. 사장이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김 선생님께 인사드려라. 박민준이 고개를 돌렸다. 김씨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그 눈빛 속에 화도 원망도 없었다. 그냥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박민준은 천천히 허리를 굽혔다. 그 인사가 얼마나 길었는지 나중에 그는 잘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고개를 드는 순간 눈가가 따뜻하게 젖어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기억했다. 다음 날 아침 7시 박민준은 경비복을 입고 출근했다. 직원들은 웅성거렸다.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경비실 안에서 두 사람은 그런 소문에 관심이 없었다. 김 씨는 처음 며칠 동안 말이 없었다. 나이든 방문객에게 어떻게 인사하는지, 새벽 순찰을 돌 때 어느 구석을 먼저 확인하는지, 직원이 아파 보일 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를 말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줬다.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오후, 회사 앞 횡단보도에서 한 어르신이 우산도 없이 서 있었다. 버스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김 씨는 잠시 보더니 자기 우산을 들고 걸어나가 어르신 옆에 나란히 섰다. 버스가 올 때까지 우산을 함께 들고 서 있었다. 박민주는 경비실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수첩에 한 문장을 적었다. 내가 배워야 할 것은 경영이 아니라 이것이다. 석 달이 지났다. 박민준이 정식으로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날 그는 인사말 대신 김 씨를 단상 위로 불렀다. 임직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분이 저의 첫 번째 스승입니다. 회장석에 앉아있던 박인성은 말없이 손으로 눈가를 닦았다. 김 씨는 박수 소리 속에서도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다만 눈가주름이 조금 더 깊어졌을 뿐이었다. 그것이 그의 웃음이었다. 몇 해가 더 지나 김 씨가 은퇴하던 날 박민주는 회사 전체 직원과 함께 배웅 자리를 만들었다. 꽃다발도 현수막도 없었다. 그냥 다 같이 주차장 입구에 줄을 서서 한 명씩 악수를 했다. 마지막으로 박민준이 두 손으로 김 씨의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사람이 조금은 된 것 같습니다. 김 씨는 그 손을 꼭 쥐었다가 놓으며 말했다. 그 말이 내 퇴직금이에요.